오늘은 한 사람의 선행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PC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28살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넣어봤지만 모두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다가 그마저도 그만두고 나니 이제는 하루 세끼도 제대로 챙기기 힘든 신세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동진 씨 보호자시죠? 할아버지께서 오늘 아침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PC방을 나섰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택시는 엄두도 못 내고 버스를 2번 갈아타 1시간 반 걸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할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65세의 최동진 할아버지는 1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이곳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목수였던 할아버지였지만 치매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준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뇌출혈이 왔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많으셔서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준호를 키워주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시면서 준호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누구보다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호는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할아버지께 걱정만 시켜드렸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준호야, 왔니? 네, 할아버지. 준호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나무를 만지고 사신 손이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말 잘 들어. 할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집에 가면 안방 옷장 위에 낡은 가방이 하나 있어. 그 안에 수첩이 들어있단다. 그걸 꼭 찾아봐.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대로 해. 알겠지?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동네 할아버지를 아시던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친척이 아무도 없어.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준호 아버지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로 재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비도 석 달치나 밀려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빨리 정리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준호는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도 월세였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전화로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투룸.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사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목재와 기름,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할아버지만의 냄새였습니다. 준호는 안방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대로 옷장 위에 가방이 찾았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보니 정말로 낡은 가죽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가방을 내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갈색 가죽이었고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손글씨,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준호에게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수첩을 보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하구나.
변변한 재산 하나 남겨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수첩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준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이름과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 것.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 금고를 열어라.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고라니? 할아버지가 무슨 금고를 가지고 계셨단 말인가? 다음 장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여름, 할아버지는 한강에서 익사 직전에 아이를 구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태준. 그 아이 아버지는 당시 중견건설회사 사장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금고 하나만 맡아두었다. 준호야, 너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금고를 열어라.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준호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 걱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준호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수첩에 적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문을 열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금고를 찾으러 왔는데요. 직원은 수첩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나이 지긋한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혹시 최동진님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제 할아버지이신데 일주일 전 돌아가셨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숙연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동진님은 40년 전부터 이 금고를 관리해 오셨죠? 지점장은 준호를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후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이 금고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동진님께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인 최준호 씨가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와 편지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준호에게 1983년 여름, 할아버지는 한강에서 익사 직전에 아이를 구했다. 10살쯤 되는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 아버지는 태양건설 사장이었고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라. 강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다. 40년 동안 할아버지를 기다려준 그 마음만으로도 믿을 만하다. 준호야, 부디 그를 찾아가거라. 2번째 봉투를 열어봐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다. 준호는 2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명함, 편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한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7월 15일 생명의 은인 최동진님과 함께 강태준. 명함을 보는 순간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강태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증서, 예금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강남구 빌딩 소유권, 태양건설 주식 10만 주, 10억 원이 넘는 예금. 모두 최동진 명의였습니다. 지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동진님께서는 이 모든 재산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강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최동진님 명의로 만들어 이 금고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언젠가는 받아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명함을 꺼내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직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최동진의 손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진님의 손자분이시라고요? 은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은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뵙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30분 후 은행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서너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준호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태준은 준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인의 손자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강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동진님께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기회를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디 제가 도와드리게 해주십시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동진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최동진님께서 손자분께 이 금고를 남기신 것은 제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준호 씨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의무입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게 보답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40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준호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아침은 드셨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명동 한정식집으로 가주세요. 식당에 도착하자 주인이 직접 나와서 강태준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2층 개별룸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강태준은 준호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월세집인데 다음 달까지 비워야 합니다. 월세를 못 내서요. 전공은 무엇입니까? 경영학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제 제안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준호 씨를 우리 회사 간부로 키우고 싶습니다. 1년은 현장에서 건설업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는 경영 교육을 받으십시오. 3년 후면 본사 기획팀에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경험도 없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최동진님께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 빚을 제대로 갚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 기숙사에 입주했습니다. 깨끗한 원룸에 가구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PC방에서 밤을 새우던 자신이 지금은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되다니. 준호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경기도 건설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힘든 현장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직접 준호를 가르쳤습니다. 건설업의 역사, 경영의 원칙, 리더십의 중요성까지. 준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오늘 알게 된 새로운 것들을 메모한 노트북을 펼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본사 기획팀 대리로 배치됐습니다. 신입이 아니라 대리급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준호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항상 먼저 출근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기획팀 차장 김영수였습니다.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한 그는 준호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신입도 아닌데 대리로 시작하다니. 분명 회장님 친척이거나 뒷배경이 있을 거야. 김영수는 준호를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준호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 성북동 한옥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금고에 있던 재산을 받아주십시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강태준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1983년 여름, 저는 10살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최동진 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그분 덕분입니다.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보답할 기회를요.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받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강남 빌딩의 소유주가 됐고 태양건설 주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리로 입사한 지 2년째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만 1,000억 원이 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기획팀에서 입찰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도 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영수 차장이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자료 정리 같은 단순한 일만 시켰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남아서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후원가 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재비가 20%나 낮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차장님, 제안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가 계산 부분인데요. 김영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오류? 네, 자재비가 너무 낮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우리가 입찰될 거고 그대로는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김영수는 화를 냈습니다. 대리 주제에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시킨 일이나 해. 준호는 물러섰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 뻔하니까요. 고민 끝에 준호는 직접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안서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후원가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김영수를 불렀습니다. 김 차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강태준은 준호 대리 덕분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의 질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 녀석이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회장님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다니. 반드시 복수하겠어. 김영수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석 달 후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기술을 활용한 주거단지 개발 아이디어였습니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비가 적게 들고 환경에도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준호는 회사에 제안서를 저장해 두고 퇴근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몰래 준호의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파일을 자기 컴퓨터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파일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안서 파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백업도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누가 삭제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기억을 더듬어 제안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어 김영수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의 발표 내용이 준호가 준비했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친환경 건축,
장기 유지비 절감, 모든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장님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준호는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 제안은 제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김 차장님이 제 파일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내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증거가 있어? 내가 오히려 내 아이디어를 미리 엿본 거 아니야? 준호는 당황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IT팀에 컴퓨터를 제출하십시오. 파일 생성 시간과 접속 기록을 조사하겠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수가 발표 전날 밤 11시에 준호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접속했고 파일을 복사한 뒤 삭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강태준은 김영수를 불러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김 차장, 이건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고 직원 간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잘못입니다. 김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 대리에게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차장, 10년 넘게 일한 공로를 생각해서 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등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대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수는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준호 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는 김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장님, 저는 차장님과 경쟁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에게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너그러움이 김영수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6개월 후 준호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영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 과장,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합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장님, 함께 힘내서 일합시다. 우리 팀을 최고로 만듭시다. 어느 봄날, 준호와 강태준은 함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일했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강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은희님, 준호 씨는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전무가 됐습니다. 33살의 젊은 전무였습니다. 그리고 최동진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첫 장학생 중에는 특별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수 차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영수 차장은 주식에 잘못 투자하여 큰 빚을 지고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지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리더이십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40살이 됐고 사장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동진이라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호는 3살 배기 동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증손자입니다. 이 아이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키우겠습니다. 준호는 동진이가 작은 손을 모아 절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묘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심은 선한 씨앗 하나가 손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일했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